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지상파 두 곳에서 한 곳 SBS에서는 어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KBS는 그 하루 전에 발표한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하루 차이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오차범위 이내고 한쪽은 격차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저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SBS 거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둘 다 전화 면접 조사인데 네. SBS는 유무선 같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 집 전화가 15% 들어간 거고요. KBS는 100% 전화 면접 무선.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차이가 제가 보기엔 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루 차이니까 이게 잘 안 갔죠. 특히 뭐 언론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의 하락세 전에는 이제 뭐 뒤집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 KBS와 SBS 여론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KBS의 100%면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좀 상승세도 아니고 뭐 상당히 어느 정도 하락세가라는 것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왜 윤석열 전 총장은 저렇게 여권 후보하고 1대1 대결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거 아니냐. 예. 특히 이제 SB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물론 저것은 이제 진영 간의 측면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층들이 야권에서의 강한 어떤 강력한 반문 정서를 갖고 있는 지지층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TK라든가 이런 표들이 응집하면서 예. 진영 간의 대립으로 갔을 때는 저렇게 윤석열이라는 인물로 결집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대선 가상 대결 양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 여론조사인데요. 먼저 SBS의 조사 결과 이낙연 전 대표 32%, 윤석열 전 총장 36.1%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고요. 재미있는 게 전 KBS더라고요. 39.7 대 39.7 팽팽하게 맞서는데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윤 전 총장에겐 함의가 커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사실 그동안 지지세를 왔던 게 여권의 누구와 붙어도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동력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2위 주자하고도 큰 차별성이 없다라는 것에 지금 사실 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었던 강점, 누구와 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이 흔들린다 그러면 다른 주자들도 여기에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그 균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쨌든 양강구도하고 추격자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야권의 대표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과 그래도 오차범위 내 혹은 뭐 거의 비슷한 수치를 한다는 거는 나도 후보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또 하나의 신호기 때문에 네. 이 여론조사는 사실 여권이나 야권이나 조금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윤 전 총장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전략 수정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쫓는 자나 뭐 쫓기는 자나 참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도 그 추이는 또 계속 변할 테니까 관심이 많이 갑니다. 민주당 여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뭐니 해도 황교익 칼럼니스트인데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 이 논란이 가장 컸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각 캠프는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맛집 관련 업무가 지금까지 주요 업무였는데 이분이 경기도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이라는 것은 평화관광이 제1의 핵심적인 목표거든요. 네. 목적이고 목표인데 여기에 일단 부합하지 않고요. 맛집을 가지고 지금 그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 관광공사 사장이 몇 명이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런 유능한 인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대선철이라서 경선 후보들끼리 그럴 수는 있겠는데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의원의 전 의원과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같은 소속입니다. 민주당 당원이고. 근데 저렇게 얘기가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인사라는 얘기를 한 반면에 또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적합한 인물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라는 저는 180도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공정하지 않은 인사라는 그런 논란. 평소 같았으면 경기도 산하단체 인사에 대해서 저렇게 중앙 정치인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겠죠.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아직은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정치 공세와 방어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황교익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정치 공세의 하나 중요한 지금 보훈 인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훈 인사라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산하단체의 보훈 인사할 때는 그 어떤 캠프에 있었거나 그 뭐 임명자의 학맥, 뭐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고향이 같거나 예. 아니면 과거에 어떤 뭐 최측근이었다든가 현재 이런 경우에 보훈 인사 그러는데 지금 보훈 인사라고 공세 피는 이유 중에는 뭐 유튜브에 한번 출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옹호 발언을 했다라는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 이상 발언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교익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훈 인사라면 문재인 정부다. 그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채용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정 문제가 있다든가 점수 뭐 평가를 공정하게 안 매겼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또 이쪽 반박 논리는 뭐냐면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상품이잖아요. 상품이기 때문에 한교육이라는 분이 이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 가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뭐 사퇴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아마 오후 토론회 때 이 문제가 불거지겠죠. 불거질 텐데 과연 이것이 하나의 정치 공세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경기도의 관광을 위해서 했던 적절한 인사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늘 오후 토론회 때 네. 적절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았고 그렇죠.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인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토론회까지는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토론회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입장을 밝히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가 의외로 이제까지 시원시원한 답변하던 양반이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뭐 피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아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채용 절차를 그 공고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공정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뭐 이게 과연 그 적합한 거냐. 저는 지지 발언과 상관없이 과연 그 상품,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맛집에 관한 부분이냐. 저는 뭐 지역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문화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 토착 문화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떻게 맛집 하나만 가지고 과연 그것을 관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철학 혹은 비전 이런 것과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마 다른 후보들이 지적하면 좀 아플 수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당연히 이제 이번에 준비돼서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격적으로 결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4차 TV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정책 대결이 좀 예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토론 시간에요. 뭐 황교익 씨 내정이나 최근 뭐 계속되는 그 도정 사유화 비판처럼 좀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집중 공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황교익 씨를 자진 사퇴액이 나오면 그거는 보훈 인사를 스스로 인정한 게 돼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내가 보훈 인사 한 거라는 거 인정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에서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는데 절차가 뭐 그건 결과를 좀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확실하게 자기 적절한 인사를 한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아마 오늘도 아마 네거티브가 대단할 거라고 보여요. 특히 이제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는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는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황교익 씨뿐만이 아니라 도정이 경기도청이 이제 캠프가 됐다 이런 식의 공격들 여태까지 인사들이 다 그랬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세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과연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고 한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 문제가 오늘 아주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3위, 4위, 5위 후보들의 아마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난번 토론에도 그랬는데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세가 또 들어갈 겁니다. 결국 어떤 공세의 칼날이 세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오늘 시청자들이 봤을 때 흥미로운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좀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너무 정책 토론만 하니까 너무 좀 흥미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런 평가도 있었다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날쌘 공방도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이제 후보자들이 그냥 네거티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이 갔던 게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대1 토론으로 검증을 받자 이런 제안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함께 하자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해서 뭐 이런 글을 SNS에 남겨서 이재명, 정세균 이 두 후보 간에 어떤 뭐 공감대가 형성된 건가 이런 생각도 원래 두 사람은 들던데요. 상당히 가깝죠. 왜냐하면 정세균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공천을 줬죠. 네. 공천을 줬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의 이 1대1 네거티브 구도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를 또 전에 같이 공격하자 그러니 네거티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고 빠지자 그러니 항상 방어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를 같이 그 구도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정세균 후보가 지지율이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는 뭐 상당히 그 자산이 아주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인물이 여러 가지 커리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구도에 넣어서 좀 이낙연 후보 간의 이런 네거티브 이러한 그 이전 투구 싸움 같은 것을 벗어나서 뭐 정책 토론하자. 그리고 이제 그 뭐 제4차 민주정부에서는 함께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식의 뉘앙스를 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현재 이런 네거티브 구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정세균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죠. 지금 거의 지금 뭐 지지율이 상당히 미미한데 이럴 때 딱 나서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의도가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내일로 예정된 토론회 일정을 취소하고 또 25일 토론회는 비전 발표회로 또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토론회를 둘러싸고 좀 내용이 봉합된 수순에 들어간 걸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좀 체면을 구겼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죠. 사실 오늘 굉장히 관심은 사실 모든 언론의 관심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아마 1차 토론회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선관위원이 언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 출범하였는데 26일 출범하는 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최고위원들이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표결을 갔을 경우에는 또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전원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사실 제1야당의 대표라 그러면은 모든 제1야당의 메시지가 본인으로부터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대여 투쟁보다는 당내 경선에 굉장히 흥행에만 몰두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저는 지난번에까지 나는 국대다라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변인 뽑는 프로그램은 전 대표가 굉장히 신선하게 갔는데 대선 후보를 뽑는 것조차도 그렇게 비슷한 흥행 요소만 갖춰서 가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다는 점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관위원회가 아주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경선준비위원회라는 마치 최고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시기구에다가 그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생겨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균열 지점이 이게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봉합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토론회는 일단 윤석열 총장도 참여할 듯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 발표 정도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봉합이 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손상된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느냐. 앞으로 남은 위기관리 상황 이준석 대표를 한번 지켜볼 만한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저격수 역할을 해온 분이죠.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선의 공정성에 상당한 공정성을 좀 흔드는 그런 언행이 좀 있었고 또 그러면 그렇게 좀 더군다나 지지율 제1위 후보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본 우리 당 지지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지지자들은
과연 이게 그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네,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시작하면서 오늘 모두 발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고 그만큼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심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구나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저뿐만이 아니고 원희룡 지사와 통화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전에 녹취록 파문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련의 사안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에 막 즉흥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MZ세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올리잖아요, 그냥. 원희룡 지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통화했을 때는 설마 이렇게까지 원희룡 전 지사가 이걸 오픈하겠냐 생각을 안 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리스크라는 부분들을 당대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여론조사에도 봤지만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금도 안중근 또 누구니까 안중근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하고도 헷갈려서 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제가 윤석열 총장이 내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MZ세대처럼 이제 막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그 중진들, 나쁘게 얘기하면 올드한 그런 정치 문화에 잘 안 맞는 거죠. 물론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대표니까 균형 있게 참고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해서 그 토론회가 전격적으로 취소됐잖아요. 저는 그건 지금 힘의 논리 같아요. 그거는 경준이라는 공직구에서 정하고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고 경준이 위원장이 하겠다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캠프에서 특히 강한 반대를 하면서 이것을 예를 들면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이것을 토론 참석하기 못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취소시키게 만든 거거든요. 사실상 이준석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왜냐하면 힘에 눌린 거거든요. 자기 당내 기반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의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힘에 눌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아마 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갖고만 끌고 갈 거예요 아마. 그런 룰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서병수 선관위원장 임명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지혜롭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등에 올라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보면은 60대 이상은 상당히 높은데 20대에서는 많이 없어요. 빠졌어요. 거의 지지율이 미미합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를 같이 하게 되면 20대 지지율이 오를 거거든요. 홍준표 비교하면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20대, 30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 30대의 지지율이 하여튼간에 제 추론입니다만은 홍준표 대표한테 갔어요 좀. 그런 걸 봤을 때는 윤 총장이 좀 그런 부분에서 판단 미스가 있냐. 지금은 힘으로 눌렀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이익을 볼 그런 정치 행위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봉합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경선준비위원회가 월권한 건 맞아요. 지금 당규상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예비 후보가 아닌 본 후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사실 일부 위임받은 게 경선준비위원회인데 경선준비위가 좀 너무 나간 거죠. 그럼 예비 후보와 본 후보의 기준은 어디로 둘 것이냐. 등록한 후보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나 출마한다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내 갈등이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 봉합이 돼야죠. 지금 이게 더 균열로 가면은 일단 윤석열 후보는 1위 후보다음은 포용력과 아량을 못 보여주는 거고 대표는 대표의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가장 큰 신뢰도를 잃는 겁니다. 제가 보기 조기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독자 행보를 선언한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 목표를 향한 선의의 경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권은희 원내대표는 직접 나서서 또 김동연 전 부총리와 접촉을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좀 국민의힘과 차별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또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효과 어떤 효용 가치라 할까요?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건 국민의힘 관계자 입장에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최재형 그다음에 윤석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굳이 뭐 안철수라는 인물을 들어오기 위해서 당대다 통화를 하면서 그럼 양보를 해야 될 거야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럴 정치적 이유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고 안 대표도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득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통합이 결렬된 것인데 그럼 안철수 대표가 남아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지금 양자 대결로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제 그럼 대선 후보에 나오겠다는 건데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안철수라는 인물이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봐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예. 나중에 후보 단일화 하겠다 그러는데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뭐 3, 4%, 5% 갖고 후보 단일화 하기는 좀 어렵죠. 그건 그냥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흡수 단일화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그런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된다면 과연 안철수 후보하고의 후보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비등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런 행보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꽃길인 것 같지가 않다. 예. 굉장히 어려운 행보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제3정당, 제3지대를 꿈꾸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손까지 잡는 것, 최상의 시나리오로 대선 레이스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을 텐데 현실,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녹록지는 않겠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그냥 흡수합당식으로 가버리는 게 과연 본인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냐. 저는 3지대 동력을 어디까지 키울 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일 것이고 두 번째는 11월 달에 뭐 단일화나 하든 야권 대통합을 하든 어쨌든 야권 단일 대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마지막 흥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놨다는 점에서 꼭 이것이 안철수 대표가 물론 정치적 부담은 져야겠지만 이것이 본인이 정말 이번에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순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